당신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주식을 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며 자산이 자연스럽게 증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다음 행보를 꿰뚫어 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당신보다 앞서 나가는 수준을 넘어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합법적인 탈을 쓰고 빼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생활을 뽐내는 금융 전문가가 절대 망하지 않는 시장이라며 대중에게 돈다발을 뿌리며 유혹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급습하고 분노한 피해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접하며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인지 항상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시장 사기 수법들과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대출을 도박으로 변질시켰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수법들이 왜 여전히 유효한지 이해하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사기꾼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것인데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러한 시장 사기들이 보통 어떤 공통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사기의 놀라운 점은 결코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으며 세부적인 수치는 달라도 거의 항상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란 기업의 기밀 데이터나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특수한 정보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내부자들은 종종 거대한 사기극의 설계자가 되어 대중을 현혹할 만한 아주 매력적이고 강력한 가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정보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나 부자가 되는 보장된 지름길이라고 굳게 믿으며 탐욕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대중의 흥분은 사기꾼들에게 아주 좋은 미끼가 되며 일단 사람들이 낚이면 설계자들은 다음 단계인 시장 통제 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유통 물량을 조절하여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이 조바심을 느끼며 서둘러 매수하게끔 심리를 조종합니다. 때로는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여 오직 호재성 뉴스만 시장에 흘러나가게 함으로써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음에도 계속 사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서로 더 비싼 가격에 사려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가치와 상관없이 안드로메다 수준까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설계자들이 목표한 가격이며 일반 투자자들이 환호하며 매수할 때 내부자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물량을 모두 떠넘깁니다. 뒤늦게 진실을 깨달은 대중이 탈출하려고 발버둥칠 때는 이미 매수세가 사라져 가격이 폭락하고 마지막 구매자들만 막대한 손실을 떠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처럼 보이게 세팅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당신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인 펌프 앤 덤프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이는 잡주부터 최신 유행하는 밈코인까지 관통하는 수법입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의 늑대. 실제 모델인 조던 벨포트는 90년대 당시 이 단순한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는 먼저 쥐구멍이라고 불리는 비밀 계좌들을 활용하여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기업들의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으로 매집했습니다. 만약 대중이 그가 엄청난 물량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계획이 탄로 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후 벨포트의 브로커들은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주식이 곧 폭등할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한정된 주식을 사기 위해 달려들었고 인위적인 수요 폭발은 주가를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주가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내부자들은 미리 사두었던 주식을 비싼 가격에 모두 팔아치우며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설계자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자마자 주가는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고 가장 높은 가격에 들어온 개미들은 손쓸 틈도 없이 파산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90년대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을 통해 여전히 교묘하게 복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잡주나 하룻밤 사이에 수천 %가 오르는 밈코인들도 결국 동일한 사기 수법의 변주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정보를 미리 선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내부자 거래의 추악한 민낯을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80년대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는 이반 보스키와 마틴 시걸이 주도했던 기업 인수 합병 관련 정보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보스키는 대기업들이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직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사두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컨대 네슬레가 카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현재가보다 훨씬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수 제안을 합니다. 이런 인수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즉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곧바로 주가의 폭발적인 급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투자은행가였던 마틴 시걸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 합병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반 보스키에게 몰래 넘겨주었습니다. 보스키는 정보의 대가로 뇌물을 건넸고 카네이션 주식을 미리 매집한 뒤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팔아 약 300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자 거래가 불법인 이유이며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장에서 혼자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정보를 모르고 고점에서 고전할 때 누군가는 이미 모든 해답을 알고 여유롭게 당신의 돈을 챙겨 떠나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함 때문에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정치인들이 입법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가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비공개로 논의 중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정치인이 법안 발표 전에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제조업체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수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법안이 공개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매수할 때 그들은 이미 저점에서 확보한 물량으로 막대한 평가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정치인과 기업, 임원, 그리고 주요 주주들은 자신의 모든 주식 거래 내역을 법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공개된 보고서를 분석하여 내부자들이 미래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주식 거래를 추적하는 펠로시 트래커라는 이름의 투자 트렌드까지 생겨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유명 정치인의 매매 패턴을 그대로 복사하여 투자하면 그들이 누리는 정보의 이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후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공개되므로 당신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뿐 특정 투자 방식이나 트래커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 결정은 스스로 연구하고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내려야 하며 투자의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장 전체가 거대한 도박판으로 변했던 시스템적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8년 전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당시 컨트리와이드 같은 상업은행들은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원래 은행은 대출을 해준 뒤 30년 동안 이자를 받으며 수익을 내야 하지만 그들은 원금 회수를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리먼 브러더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에 이 대출 채권을 통째로 팔아넘겼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10만 달러를 빌리면 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챙긴 뒤 그 대출 증서를 투자, 은행에 곧바로 넘겨 원금을 회수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즉시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위험은 투자은행으로 떠넘기게 되는 아주 기막히고 안전한 장사였던 셈입니다. 리먼 브러더스 역시 철수 한 명의 대출 채권만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았고 수천 명의 대출을 한데 묶어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 불리는 CDO인데 안전한 대출과 부실한 대출이
교묘하게 뒤섞인 일종의 폭탄 돌리기 세트였습니다. 이 투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리먼 브러더스는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 기관을 찾아가 자신들의 상품을 평가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리먼 브러더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받았고 그 대가로 이 부실 덩어리의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남발했습니다. 이로써 월스트리트는 평범한 대출을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아주 위험천만한 마법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트리플 A라는 등급만 보고 이 CDO가 국채만큼 안전하다고 맹신했고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묻지마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이라는 투자자가 $10,000어치의 CDO를 구매했는데 철수가 대출금을 갚으면 투자은행을 거쳐 밥에게 수익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이 CDO 대출 상품에 대한 도박성 보험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용 부도 스와프라 불리는 CDS였는데 표면적으로는 CDO를 위한 보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출 실패에 거는 도박이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철수 같은 대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 CDO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밥은 AIG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CDS 보험을 구매하며 매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만약 철수의 대출이 부도나면 보험금을 받습니다. 만약 철수가 대출금을 성공적으로 갚는다면 AIG는 밥이 낸 월별 수수료를 전부 가질 수 있으므로 이 보험은 그들에게도 이득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보험과 같아서 당신이 건강하다면 보험회사는 매달 보험료만 받고 당신이 병이 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미친 부분은 AIG가 밥 한 명에게만 CDS를 판 것이 아니라 10명의 밥에게 동일한 철수의 대출에 대한 보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즉, 철수가 돈을 갚으면 AIG는 10명의 밥으로부터 $100,000를 벌지만 만약 철수가 부도나면 10명의 밥에게 총 $100,0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도박처럼 들리는지 궁금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밥은 실제로 CDO를 구매하지도 않고 그저 대출 부도에 도박을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험이 아니라 순수한 도박으로 변질되어 주택시장 전체가 거대한 카지노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대출자들이 연달아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CDO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CDS 역시 무너지며 2008년 금융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이제 5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사기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90년대의 잡주 사기부터 오늘날 유행하는 밈코인까지 사기에 사용되는 도구는 계속 바뀌지만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사기꾼들은 그 욕망을 자극하여 허황된 꿈을 팔아 이득을 취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수법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기 행위가 법의 회색지대에 교묘히 숨어 있어 겉보기에는 아주 합법적인 투자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정치인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안에 대중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정치인의 직접 거래가 금지된다고 해도 그들은 배우자나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편법적인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분명 내부자 거래처럼 느껴지지만 서류상으로 명백한 불법임을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사기판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원칙은 당신의 모든 자산을 단 하나의 종목에 몰아넣는 대신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 설령 당신이 고른 종목 중 하나가 펌프앤덤프 사기에 휘말려 폭락하더라도 파산은 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주식이나 코인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때는 반드시 그 배후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오른 것처럼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가격 상승의 이유를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탐욕이 만들어낸 아주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쉬운 수익 제한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의 부실 대출이나 가짜 등급의 CDO 뒤에는 항상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성공 신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사기꾼들이 굳이 당신의 돈을 빌려 그 수익을 나눠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도 좋지만 타인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을 유혹하는 브로커나 정보를 독점하는 내부자, 그리고 시장 전체의 시스템 사기, 모두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먼저 대중의 흥분을 유도하고 정보를 교묘하게 통제하며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늘 끝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환상에 빠져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내부자들은 조용히 모든 물량을 떠넘기고 시장을 유유히 떠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의 패턴을 완벽히 이해하고 경고 신호를 제때 식별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 팀의 창작 활동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모여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금융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섹션인 6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변종 사기 수법들에 대해 추가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주식 리딩방이나 유료 멤버십 사기는 과거의 전통적인 수법을 현대적인 플랫폼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호화로운 슈퍼카와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마치 자신들만이 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수익률 인증 사진들은 포토샵으로 조작되었거나 가상 계좌를 이용한 가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높은 가입비를 받아낸 뒤 정작 제공하는 종목 정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부실주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리딩방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미리 매집해둔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하여 인위적인 매수세를 만들고 자신들은 매도합니다. 결국 회원들은 리딩방 운영자의 물량을 받아주는 설거지 도구로 이용당하게 되며 그 끝은 항상 참혹한 계좌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러그풀 사기는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하고 투자금을 들고 도망가는 수법입니다. 그들은 그럴싸한 백서와 로드맵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자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설계된 유령 프로젝트입니다. 유동성 풀에 공급된 자금을 한순간에 인출해버리면 해당 코인의 가치는 즉시 0으로 수렴하며 투자자들은 대응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명백해 보이는 함정에 계속해서 빠지는 것인지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포모라고 불리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공포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지금 당장 뛰어들지 않으면 평생 기회를 잃을 것 같은 강박적인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하여 당신이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서둘러 결제하거나 매수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투자는 지루하고 긴 인내의 과정이지만 사기꾼들이 파는 상품은 항상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대상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거나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워런 버핏은 또한 투자의 제일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며 제일 원칙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종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 사기는 항상 새로운 기술과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그 본질적인 작동 패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먼저 거짓된 열광을 만들어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대중을 가둔 뒤 고점에서 모든 물량을 떠넘기는 것이 그들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머릿속에 각인시킨다면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시장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스러운 지름길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10중 8구 낭떠러지입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타인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발휘하여 과거의 피해자들이 남긴 교훈을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로 삼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특정 기업이나 자산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과감하게 보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기회는 시장에 항상 존재하며 조급함에 쫓겨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펌프앤덤프와 내부자 거래, 그리고 시스템적 붕괴의 원리를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며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투자자가 될 때 사기꾼들이 발붙일 공간은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올바른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공매도 세력의 수법이나 기업 회계 부정의 징후를 찾는 법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특정 사건이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며 승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배우고 의심하며 스스로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가장 잘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자신의 철저한 분석을 우선시하십시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는 오늘 다룬 사례들에 대한 보충 자료와 참고 문헌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시면 저희의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더 나은 세상과 더 건강한 금융시장을 만드는데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